엄마 요양원 알아봤어?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이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순간,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으로 가야 하는 순간. 하지만 나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어머니가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후 햇빛이 기울어가는 거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국.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그 국은 이제 차갑게 식어서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소파 끝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해라.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엄마가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니까. 집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집이 있는데, 내가 평생 지켜온 내 집이 있는데 왜 남의 집으로 가야 하니? 며느리가 옆에서 말끝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 애들도 크고 학원비며 생활비며 정말 여유가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쓴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었을까? 단 한 번도 그런 날을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너희가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주던 그 시절. 나는 그저 엄마였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그저 엄마였습니다. 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디가 굵은 손.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갈색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노동이 쌓인 손.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밭일을 하던 손. 이 손으로 너희를 키웠는데, 이 손으로 너희 기저귀를 갈고 밤새 열이 날 때 이마를 닦아주고 학교 입학식 날 손을 잡고 함께 걸었는데, 이제 이 손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요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그게 또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될 테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노을이 슬프게만 보였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내가 짐이 된 건 언제부터 내 존재가 부담이 된 걸까요? 며칠 후 나는 딸네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더 이상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굳어졌고 손주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할머니가 온 뒤로 자기 방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줬지만 그 방에는 짐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자들 사이에 간신히 이불을 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진짜 힘들어. 어머니 오신 뒤로 우리 집이 우리 집 같지가 않아. 남편도 불편해하고 애들도 할머니 눈치를 보더라고. 문 손잡이를 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죄송한데 요양원을 조금 빨리 생각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나을 것 같아.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 내가 나쁜 며느리인 거 알아. 알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끝에 앉자마자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그런 평범한 날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평범함마저 빼앗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자식들 집에서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 때도 조심해야 하는 사람.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얗고 둥근 달. 어릴 적 시골집 마당에서 올려다보던 그 달과 같은 달인데 오늘은 그 달마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가기 전에 우선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딸네 집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 내 공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거의 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바로 옆 건물과 너무 가까워서 하루 종일 어두웠습니다. 간병인은 매일 바뀌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파견을 나오는데 사정상 같은 사람이 매일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엔 김 선생님, 화요일엔 박 선생님, 수요일엔 또 다른 분. 그때마다 나는 내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아, 여기요. 약은 언제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간단하게 준비해 드릴까요? 하루에 몇 번이고 말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미안하지만 저것 좀 가져다 주세요. 손이 잘 안 닿아서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존엄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부탁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일은 내가 했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혼자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 한 잔 따르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혼자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부쩍 손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컵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볼까봐 또 폐를 끼칠까봐 서둘렀습니다. 그때 손끝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빨간 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피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 아들이 결국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시설이 좋다는 곳이라며
함께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습니다. 교회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밝은 조명과 깨끗한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안내를 해줬습니다.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방도 깨끗했고 식당도 넓었고 운동기구가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괜찮죠? 아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둘러보던 중 휴게실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로비의 밝음과는 다른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노인들, 창밖만 바라보는 사람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걸어오셔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기 오지 마요. 할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온다고 하죠. 매주 찾아오겠다고. 명절엔 꼭 모시러 오겠다고. 근데 한 달 지나면 한 번, 2달 지나면 안 와요. 명절에도 안 와요. 할머니의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그리운 사람의 눈빛, 기다림에 지친 사람의 눈빛, 여기에는 그런 눈빛이 너무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선 다들 기다려요. 문 여는 소리만 나도 고개를 돌려요. 혹시 내 자식이 온 건 아닌가 하고. 근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 자식이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운전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그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었습니다. 네, 고령자 복지주택 알아보시나요? 들어오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직원은 나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으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책자를 꺼내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혼자 생활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요양원과는 달라요.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나는 책자를 넘겨봤습니다. 작은 원룸 형태의 집들, 공용 식당, 작은 텃밭, 산책로. 김 선생님,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도 집입니다. 혼자가 아닌, 혼자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요양원처럼 누군가 돌봐주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되 외롭지 않은 곳이죠. 나는 책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으시거나 일정 소득 이하시면 가능해요. 보증금과 월세가 있긴 한데 일반 집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내가 가진 전세금으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책자를 가슴에 품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아직 나를 위한 길이 남아있다고.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기다림만 하며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권리, 내 노후를 내가 결정할 권리,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둘 다 바쁘다고 했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시간을 냈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알아본 복지주택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곳이야.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혼자 사시겠다고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전세금은 내가 살아갈 날들을 위해 쓸 거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요양원 알아보고 있잖아요. 시설 좋은 데로. 나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럼 우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나도 안다. 너희도 힘들다는 거. 너희도 너희 삶이 있다는 거. 다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내가 나인 채로 살고 싶다.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로 살고 싶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정적.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혼자 사실 수 있겠어요? 해볼 거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거다. 아니, 괜찮게 만들 거다.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고작 이 정도구나 싶었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와서 짐을 날랐습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짐을 옮기고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여기 놓을까요? 응, 거기 놔라. 이건요? 창가에 놔주면 좋겠다. 서너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조심히 들어가거라. 며느리가 포옹을 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다. 다 괜찮다. 자식들이 떠나고 나서 나는 홀로 방 안에 섰습니다. 작은 창으로 해가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 화이트 커튼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작은 옷장, 작은 책상, 작은 부엌. 모든 것이 작았지만 모든 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손바닥을 벽에 댔습니다. 벽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내 손이 따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기가 이제 나의 집이구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 삶. 그저 나로 살 수 있는 삶.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커튼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 손으로 내 컵에. 그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다른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나도 곧 저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복지주택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는 지팡이에 기대어 천천히 단지 산책로를 걷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간단히 씻고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갑니다. 옆에는 같은 복지주택에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할머니, 박할아버지, 이 선생님.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조금 더 걸어야죠. 어제 손주가 전화했어요. 방학 때 놀러 온대요. 그거 잘 됐네요. 우리 손주는 이번 주말에 온대요. 누가 누구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습니다. 바람이 살짝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봄바람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목련도 곧 필 것 같습니다. 저기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 갈까요? 김할머니가 말합니다. 좋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낍니다. 얼굴에 닿는 따스함, 귀에 들리는 새소리, 코끝에 스치는 꽃향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괜찮으세요? 박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편합니다. 내가 짐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 필요한 거 없으세요? 괜찮다. 다 있다. 건강은요? 좋다.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도 생겼다.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자식들도 편해 보입니다. 죄책감 없이 나를 볼 수 있어서 나도 편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식들을 볼 수 있어서 밤이 되면 작은 내 방에서 책을 읽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했던 책들.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한 페이지씩 읽어갑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별들이 여기서는 보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아직 살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나는 또 창문을 열고 산책을 나갈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웃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일까요? 당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도 내일도 응원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